지금부터 2022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이한영 금융결제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 지연 등 결제 리스크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 결제 부족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제도 개선 공고 등 감시 업무와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촉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감시, 발전 촉진자로서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보고하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근본 보고서가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한영 금융결제국장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금융결제국장입니다. 2022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급결제제도 정책 대응 및 감시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수행한 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도입 추진, 한은금융망의 국제금융 전문 표준 기본 도입 추진 현황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차익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담보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한 한은의 정책 대응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을 위한 CBDC 연구 강화 노력, 국민들의 ATM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맥 서비스의 제공 채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정기평가 결과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 체계 감시 논의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에서는 거액, 소액, 증권, 외환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 이체를 중심으로 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제3장 향후 정책 방향에서는 먼저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중 RTGS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 전문 표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오픈뱅킹 공동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결제 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및 중요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한편 참가 제도 개선,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CBDC 설계 모델 및 제도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가운데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모의 실험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ATM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의 이용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현금카드의 QR코드 인식 방식을 도입하는 등 ATM 활용 방식 개선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제도 감시 강화 측면에서 빅테크 지급 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규제 체계 마련 논의 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도 참고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6꼭지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4페이지에는 이제 저희가 용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어를 별도로 좀 해설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리넷 코리아 조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에 있어서 애플페이처럼 EMV망을 통한 결제는 결제 정보가 해외망으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EMV망을 통해 결제를 하더라도 하는 금융망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EMV망 도입에 따라서 소액 결제 시스템 관리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말씀처럼 이제 비교를 하면 현재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쓰신 경우는 그 정보가 국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비자 마스터 카드망 아까 EMBA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카드를 쓴다. 국내 거래에 그런 정보가 외국 갔다 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글로벌한 패턴이고 이번에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외국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정보 프로세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는 금융망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는 결제망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지용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SBB 같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 뭐 속도가 100배 빠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출 매뉴얼이나 좀 준비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RTGS는 이제 언제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차익 결제 이용료 담보증권 재고 비율 이 인상 일정은 지금 변동이 없는 건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결제정책부장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예금자들 예금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인출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은행들 간에 이렇게 자금 이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다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혹시 또 이렇게 그런 자금 주말에는 또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런 대량 자금 이체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그런 모니터링 체계와 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요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이연 차액 결제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은행 간에 이제 차액 결제는 다음 날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제 은행들이 다른 은행한테 이제 자금을 줘서 이제 결제를 시키는 이런 결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RTGS 방식 신속 자금 이체 결제 시스템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또 어떤 설비를 저희가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되고 또 금융 결제원과 또 협력하는 문제도 또 있고 또 참가 기관들과도 또 협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일정은 올해 중에 그 마련을 해서 참가 기관들과 협의해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차익 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 인상은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 2월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 벌써 100%까지 도달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은행들의 차익 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부담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때 한번 50%로 2년 전쯤에 이렇게 3년 전쯤에 낮췄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조치 일환으로 또 6개월을 또 연장하고 해서 2년 6개월이 사실상 지금 많이 늦춰진 상태고 지금 저희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는 좀 더 이 차익 결제 이행을 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그냥 일정대로 해서 2025년 8월까지는 100% 도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빠뜨린 게 있어서 RTGS 시스템은 말씀대로 저희 내부 목표는 뭐 2028년 전후로 구축한 걸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네. CBDC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다르다는 법안을 뭐 마련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던데 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발행 근거 관련을 위해서 관련 법안 개정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그제였나? 그제 이제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고요. 거기서 심사 소위에서 CBDC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정의 조항에 그러니까 그 전자적 증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전자적 증표인 CBDC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나중에 이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화함으로써 어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거고 나머지 이제 정무위 전체위도 가야 되고 뭐 법사위도 가야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만 아마 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그 차액결제 담보증권을 지금 LCR 계산할 때는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술이 국채통환채 등으로 보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은행채까지 확대해 준 거 이것도 다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LCR 아니라 NSFR에도 미사용 담보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은 다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고유동성 자산에는 국채랑 통환채만 해당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고유동성 자산 LCR하고 이제 NSFR을 이거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그 전에는 저희가 금감원과 협의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냈던 그 담보들이 전부 고유동성 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 저희한테 담보를 내면 그게 전부 다 이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준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낸 거 중에 지금 실제로 결제에 쓰이는 부분은 한 20%에서 30% 정도만 실제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 한 7, 80%는 현재 실제로 쓰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감원과 협의해서 쓰이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LCR은 이제 이미 그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NSFR도 금년 중에 개정을 마치는 걸로 저희랑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제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채하고 통환채하고 이제 은행채 얘기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국채하고 통환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독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산을 분류하는 그 기준 자체는 금감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담보 범위를 은행채라든지 뭐 도로공사 채권으로 넓혔다고 해서 그게 이제 금감원의 규정에 자동적으로 그걸 고쳐지는 건 아니라서 국채하고 통환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그 RTGS 도입 관련해서 이게 SBB 사태 계기로 좀 속도가 빨라진 측면, 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좀 더 정교화됐다거나 하여간 최근에 금융안정 이슈 관련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QR코드로 ATM 입출금이 가능해지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 만큼 이미 진전이 많이 됐던 건지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측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ATM기에 접속해서 그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그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RTGS 방식
뱅킹과 관련된 그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이제 지금은 이제 2년 차액 결제에서 실시간 결제로 바꾸는 것 관련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라든지 또 은행들이라든지 참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공감대를 얻고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에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바꾸다 보면은 현재 했던 업무에서 다른 형태로 이제 업무를 바꿔야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 부담들도 생기는데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문 제가 답변해 전재금 팀장 혹시 답 예. 저 QR코드 방식의 ATM기 이용의 기능 확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이제 금융 결제원을 통해 가지고 QR코드 방식 이제 접속을 위한 표준을 좀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 중에 이제 전체 1차적으로 은행권의 ATM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뭐 서민 금융기관 그다음에 일반 벤더사의 ATM기를 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일단 저기 금융결제원 내부 개발 부분, 내부 개발 인력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표준이 개발이 되면 개별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표준을 저기 사용해서 개별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ATM기에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우 전자금융 팀장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NSP 통신 강수인 기자입니다. 그 ATM QR코드 도입 방식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실물 카드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물 카드를 없앤다라기보다는요. 실물 카드를 이제 최근에 이제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는 사람들도 있고 소지하지 않고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완전히 뭐 저희가 대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거고요.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예, 저 질문 다 끝났다 말씀. 네, 아시아경제 서소정입니다. 그 총재님께서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100배 정도 더 빠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진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예금 인출 속도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우리나라 뱅크런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몇 시간 내에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총재님께서 뭐 100배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100배 그냥 어떤 작구에 뭐 매달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어로 뭐 100마일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멀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100배라면 조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예금 인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갑자기 뭐 금융권에 어떤 큰 리스크가 벌어진다. 갑자기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금 보험 제도도 우리나라가 잘 돼 있고 또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은행 이제 모니터링 체계도 잘 돼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그 예금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제도를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인출한다는 건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이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이체를 할 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는 순이체 한도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체 한도가 100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지급액하고 수취액의 차액이 순이체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체 한도 소진율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순이체 한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70% 어떤 한 기관이 70%가 넘으면은 우리가 경고를 줘가지고 이체 한도를 늘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SBB 사태 이후에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자금 인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된 적이 없고 지금도 좀 안정적으로 오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큰 문제 없었다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매경닷컴 전종은 기자인데요. 아까 같은 질문인데 모바일 현금카드 관련해 가지고 이 진행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안에 연내 이게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은행 준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은행 ATM 말고 그 외 ATM에서 그 적용하는 거는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 좀 구체적인 시점을 예시로라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네, 전자금융팀장 박철우입니다. 지금 저기 QR 코드 방식 카메라 쪽으로 나오죠. 앞으로 나오죠. 여기 나오셔서 QR 코드 방식 ATM 이용 이제 기능 확대 그 이제 프로젝트는 일단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마련되어 있는 않은 상태이면서 지금 이제 1단계로 좀 그 표준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저기 금융결제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거의 9월경까지 해서 표준이 개발이 되면 올 하반기 경에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그런 기술적인 이제 그런 적용 절차를 거쳐서 올 하반기쯤에 거의 은행권은 이제 거기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이제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서민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연내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서민금융기관들의 어떤 내부 사정이 많이 이제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간은 좀 확정이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벤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벤더 사업자하고는 이제 좀 은행권하고 벤더 사업자하고 좀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협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영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큰 역할은 뭔가 강제화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때 그 각자 표준을 따로 제정하게 되면 어떤 ATM기에서는 A 표준을 따르고 다른 ATM기에서는 B 표준을 따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 개발 어떤 그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으로 표준을 정하고 다만 금융기관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영업 전략도 다른 거고 그래서 자사의 책임하에 자사의 비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은행권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민기관들도 저희가 공고 정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벤더사들 점의 ATM망 한 분들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런 걸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되 강제할 수 없는 점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